안녕하세요. 의료연대본부 성평등교육, 페미니즘과 노동조합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하게 된 의료연대본부 권은혜 정책국장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의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메갈리아 사태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의 경험, 부당했던 사별의 경험을 세상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미투운동과 함께 서지현 검사가 용기 있게 검찰 내 성폭력을 고발을 하기도 했죠. 그걸 통해서 전 사회적인 분야의 성폭력이 많은 여성들의 입을 통해서 회자되었습니다. 또 오른쪽의 사진을 보다시피 해화역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을 규탄하는 시위가 몇만 명이 결집해서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가장 최근에는 이런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격한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표에 보이시는 젠더 갈등에 대한 내용인데 한국일보에서 2018년 12월 14일 날 향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갈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고전적인 응답인 계층 외에 두 번째 순위로 젠더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기우인 것은 아닌 것이 실제로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나는 페미니즘이 싫다, 페미니즘은 남성 혐오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존의 페미니즘 운동을 부정하는, 그리고 이제 분노를 자아낸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거리에 나와서 내기까지 하는 남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이준석 씨라는 분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분은 20, 30대 남성의 분노를 등에 업고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간 분이시죠. 이준석 씨가 SNS를 통해서 2030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했기 때문에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 캠프의 유 미디어 본부장을 당시에 맡기도 했었는데, 이때 청년단체로부터 성평등에 관련된 질의를 받았을 때 시대착오적인 페미니즘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답변을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에 설문조사 결과나 이런 남성들이 벌이는 시위, 그리고 이준석 씨의 인기로 봤을 때 페미니즘을 거부하는 20, 30대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등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사회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젠더 갈등에 대한 통계이고요. 이것은 2019년 시사인에서 19세 이상의 여성,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여겨져 왔던 취업, 승진, 승급 부분과 결혼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일 첫 번째 표를 보시면요. 취업 기회가 공정한가, 그리고 두 번째 승진, 승급 기회는 공정한가에는 20, 30대 여성과 30대 남성 모두 여성이 대체로 불리하다를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대 남성만이 공정한 편이다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고요. 또 3-2번, 결혼 문화는 여성에게 유리하다라는 질문에 20대, 30대 여성 모두, 그리고 30대 남성까지도 별로 동의 안 한다, 여성에게 부당하다, 불리하다 라고 답한 반면에 20대 남성은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것에 약간 동의가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젠더 갈등 통계 두 번째를 보시면요. 남성 차별이 심각한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20, 30대 여성과 30대 남성은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가장 많은 응답률이었는데요.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대체로 심각하다가 가장 높은 응답이었고, 두 번째로도 매우 심각하다가 30%가 나왔을 만큼 적지 않은 수를 보였습니다. 또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다와 관련돼서도 다른 응답자들과는 다르게 20대 남성은 매우 동의가 60%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이걸 봤을 때 젊은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여성 우월주의로 보고 있고, 페미니즘이 남녀 간 동등한 지위를 추구한다는 사전적 정의도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통계를 봤을 때 젊은 남성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남성차별은 인정되고 있지 않는데 여성차별은 지나치게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 부당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현재 여성들은 차별받지 않는다. 오히려 남성이 차별받는다. 페미니즘은 오히려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들의 분노에 대해서 왜 이런 분노를 느끼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분노를 느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성들의 분노를 알아보기 전에 여성 대다수의 보편적인 삶,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담아낸 것으로 호평을 받았던 82년생 김지영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김지영 씨의 삶을 제가 간략하게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네, 먼저 김지영 씨는 3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나는데요. 당연히 셋째는 남자고요. 그 셋째 딸의 경우에는 원래 있었는데 여성이라는 그 성별이 확인되고 나서는 낙태됩니다. 실제로 8, 90년대에 많은 여성들이 성별을 이유로 태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낙태율이 굉장히 높기도 했었죠. 1990년 출생아의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이 100명일 때 남성이 116.5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취업 과정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 과정에서 부당한 그리고 불필요한 질문을 받는다든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술을 따르라든지 이런 말을 듣는다든지, 또 회사에서 그 불법 촬영을 당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소설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결국에는 아기를 가지고 경력단절이 되는데요. 아기를 데리고 김지영 씨가 공원에 나갔다가 남충이라는 말을 듣고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고 자기가 살면서 겪어왔던 여성으로서의 차별, 그리고 이런 모순들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고 정신착랑 증세를 보이는 내용이 김지영 씨, 그 82년생 김지영의 내용입니다. 네, 이런 82년생 김지영은 많은 여성들의 동의와 호평을 받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도하다, 너무 여성들의 차별만 지나치게 얘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하나는 민주당 청년대변인인 장종화 씨가 82년생 장종화라는 내용으로 논평을 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 82년생 김지영의 남편인 79년생 정대현의 삶을 한번 그려보겠다, 자기가 소설을 써보겠다 라고 나온 내용이 한번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는 거꾸로 82년생 장종화를 영화로 만들어도 똑같을 것이다. 단순히 숙제 하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스윙 따기를 맞고 스물둘 청춘에 입대해서 갖은 고생 끝에 배치된 자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 없는 욕은 다 듣고 키 180 이하는 루저가 되는 것과 같이 여러 맥락을 알 수 없는 남자다움이 요구된 삶을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과 남성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내용의 논평을 폈다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이제 철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은 서울대 대나무숲에 나온 79년생 그 정대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좀 길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대학교 때는 남학생들은 땡볕이 쏟아지는 실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학생들은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실내에서 일하게 했다. 부당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남자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쪼잔하냐?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군복무 할 때는 동기 여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청춘의 낭만을 막 꿈꾸고 있을 때 자기는 군대 가서 너무 힘들었고 군대에서 다쳤을 때도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나왔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로 했는데 군 가산점제가 폐지되면서 탈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고된 일은 전부 남직원 몫이었다. 오지근무라든지 또 무거운 짐도 다 남성들이 날랐다.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는 데이트 비용, 혼수 비용을 남성들이 다 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내용은 아니고 그 82년생 김지영을 정반대로 해가지고 비꼬면서 이제 내용이 나왔던 건데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남성들이 어떤 부분에서 자기들이 차별받고 있고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겪는 힘듦의 이유가 과연 다른 걸까? 사실 저는 여성과 남성이 겪는 어려움은 같은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부장제라는 원인 때문인데요.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답게 행동해, 조신하게 행동해, 정숙해라 이런 말을 듣는가 한편 남성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울면 안 돼.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돼. 그리고 대범해야 남자다. 이런 남성성을 강요를 받습니다. 또 성적으로 순결할 것을 강요받는 여성과 달리 남성은 성경험이 많아야 멋진 남자다.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쪽팔리고 부끄러운 거다. 이런 취급을 받기도 하죠. 집에서 애 보고 가사노동하는 게 여성의 몫이다 라는 취급을 받는 반면 남성은 무조건 밖에 나가서 돈을 너가 집안의 가정을 다 책임져야 된다. 돈을 벌어와야 된다. 이런 말을 듣는 것도 결국 같은 선상에서 놓여진 것입니다. 군대도 비슷한데요. 연약해서 여성은 군대 갈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남성은 군대 가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 결국 여성은 이런 존재여야 하고 남성은 이런 존재여야 해 라는 가부장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당연히 남자니까 일해야 해 라는 관념 하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여성 역시도 너는 여자니까 일해야 돼 라는 관념과 함께 기능한다라는 것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겪는 어려움과 여성이 겪는 폭력은 질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엠번만 같은 사례인데요. 여성이 극단적인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조금 더 높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성과 남성 양자가 겪는 어려움은 서로의 탓이 아니라 서로가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같은 가부장제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누가 더 힘든지 서로 싸우면서 대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징징대지 말고 각자 열심히 살자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 아니다. 이런 게 결론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 차별, 폭력을 없애는 페미니즘은 여성을 해방시키는 운동인 것과 동시에 남성에게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것을 막고 남성들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도 페미니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여성이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지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생산노동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상품을 만드는 노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생산노동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실 수 있겠는데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노동을 재생산노동이라고 말합니다. 한 명의 노동자가 다시 공장과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집에서 잠도 푹 자야 되고 그리고 영양이 골고루 잡힌 식사도 해야 하고 깨끗하게 빨래가 된 옷도 갈아입어줘야 합니다. 또 한편 노동자가 나이가 들면 퇴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젊은 노동자들이 회사에 들어와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를 계속 낳고 또 양육을 잘 해서 건강한 노동자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재생산 노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재생산 노동은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영역인데요. 이것을 여성 개인 그리고 개별 가족에게 맡겨버림으로써 저렴하게 무급으로 맡겨버림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굉장히 적은 임금만 주고도 또 재생산 노동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도 이 기업이 굴러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일하는 게 당연한 현대사회에서도 남성은 전원노동, 즉 생산노동을 주로 맡고 여성은 부업으로 노동을 하면서 집에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것이 고정적인 역할입니다.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면요. 2020년 부부의 가사분담 현황 표인데요. 여기 초록색이 아내가 맡고 있는 일인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교육과 관련돼서 여전히 여성이 전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20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 분담률이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를 정도로 서로가 양자가 잘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사회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건 불가능하고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게 더 맞다, 아이의 정서상 엄마가 돌봐줘야 한다, 이런 인식들이 계속되면서 여성에게 이런 재생산 노동, 특히 양육 노동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 여성의 생애 주기에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연령별 고용률이 M자 곡선으로 꺾인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파란색은 남성의 연령별 고용률이고 노란색은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인데요. 20대 중반까지는 연함이 거의 비슷했다가 20대 후반부터 이제 30대 중반까지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최하치를 찍고 다시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띱니다. 이것은 여성에게 재생산 노동이 전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까지는 제도적인 성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취업 과정부터 어차피 여자는 애 가지면 회사에 집중도 못할 거고 그만둘 건데 이러면서 여성을 아예 직장에 입직하는 것을 배제해버리는 이런 국민은행 채용 성차별 사례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입직차별을 이겨내고 어렵게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같은 곳들이 아니면 사실 계속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고요. 당연히 남편은 육아휴직을 처음부터 쓰는 게 어렵고요. 경력단절 후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남편 임금으로 생활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엄마가 결국 다시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정규직 일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다. 전문직이 아닌 이상 대부분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라는 것은 비정규직 그리고 저임금의 일자리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별임금 격차 OECD 1위 국가인 한국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남성 정규직 노동자가 100만원을 받으면 정규직 노동자가 66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30만원을 받는 결국 평균치를 따졌을 때 이제 34라는 임금 격차가 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해외 사례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성의 생애주기 M자 곡선이 다른 해외 여성들에게는 어떠한가를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보다 M자 곡선이 거의 없고 완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G5 국가들도 과거에는 한국처럼 M자 곡선이 심각했었는데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심각하다고 여겨지자 그 국가들의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왔고 이걸 통해 이 곡선이 완만하게 변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을 겪으면 저임금과 비정규직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경제위기가 왔을 때 더 크게 취약하고 더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시기에 여성 취업자 감소폭은 13만 7천 명으로 남성의 1.6배나 되었습니다.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여성들은 4명 중 1명이 코로나 시기에 퇴직을 겪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학살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면서 많은 기사화가 되기도 했었죠. 또 한편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시기에 퇴직한 경험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당장 등교가 미뤄지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돌봄의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더 임금이 낮은 여성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여성이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 직종의 특징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이다.
사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과거에 비해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집에서 여성들이 무급으로 하던 노동을 노동시장 안에서 하위 직급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보육, 간병, 요양, 청소 이런 노동들이 있겠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일수록, 비공식 노동일수록 그렇게 여겨질수록 위기에 취약하고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대면 업무를 주로 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안전위협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 가사 노동자처럼 한순간에 잘릴까봐, 그리고 내가 감염자가 될까봐, 슈퍼전파자가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성차별이 자본의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여성 노동을 반쪽짜리로 보고 부차적인 노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사회가 책임져야 할 돌봄의 영역을 개별 가족에게 굉장히 비싼 금액을 주고 개별 가정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한편,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하면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을 가족 내의 여성의 무급 노동 또는 시장의 저임금 일자리로 전가함으로써 사실상 사회가 책임져야 될 영역을 굉장히 저렴하게 여성에게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 이주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의 존재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해서 싸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독일의 정주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는 서로 연대해서 함께 싸우고는 합니다. 사실 독일은 이주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잘 알려진 국가이기도 한데요. 60년대, 70년대에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이 정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차별과 노동조건 차이가 급격하게 발생하게 됐는데, 이 당시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이주민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면 결국 정주민의 노동조건 역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주민들을 조직을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같이 싸워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주민과 이주민들 사이에 차별이 거의 없고 이주민들의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노동조건이 악화되면서 정주민들까지 똑같이 끌어내리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파트를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윤 창출이 가장 주요한 목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한테 가장 적은 임금을 주고 굴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생산 영역, 노동자가 씻고 먹고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쉬는 것, 또 아기를 낳아서 미래의 노동자를 생산해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그냥 개별 가정에게 무급으로 맡겨버림으로써 그 비용을 기업은 아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아주 적은 임금만 주는 한편 재생산 노동에도 신경 쓰지 않고 굴러갈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 운동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재생산 노동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면서 여성을 비시민으로 치부해왔던 사회를 바꾸려는 것이고요. 이 책임을 자본과 국가에게 묻는 정치 이념이자 운동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자본주의 변혁을 위해, 노동 해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병원 사업장은 얼마나 성평등한 공간일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병원은 어떤 공간인가요? 일제강점기 권위주의 일본식 의료 문화가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조선 병원들도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그대로 가지게 되고, 그것이 이어져 오면서 현대 병원도 이런 문화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90년대에 우후죽순 병원들이 마구 생겨나게 되면서 환자를 고객으로 생각하고 유치 경쟁하면서 서비스 문화가
확립이 되기도 합니다. 돈벌이 의료가 횡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병원은 여성 다수 사업장으로 여성이 할 것이라 여겨지는 돌봄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병원이라는 공간은 노동자에게는 어떤 공간인가요? 매달 생리를 하고 임신 출산하는 여성의 몸이 고려된 작업장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은 병원에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생리대를 갈 시간도 없다 라는 목소리를 호소하면서 인력 충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회사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는 여성 노동자에게 안전한 장소인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병원 내 불법 촬영이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환복사업장인 병원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계속 다닐 수 있나요? 이것도 의문입니다. 임신 순번제, 그리고 육아기 단축 근무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인력, 또 제주의료원 태아산재처럼 내가 아이를 가지면서 병원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암제를 흡수시켜서 아이가 잘못되고 마는, 아이가 아프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공간은 노동자의 몸, 여성의 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노동자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과연 병원이라는 공간이 환자에게는 어떤 곳인가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백인 남성을 전제로 모든 의료기기와 약 조제가 맞춰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환자에게도 병원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불친절하고 차별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별이 있는 굉장히 불평등한 병원 사업장을 변모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어떤 투쟁들을 해왔을까요? 네, 의료연대 본부의 사례와 다른 노동조합 사례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의료연대 본부가 아닌 다른 노조의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을 바꿔온 노동조합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먼저 과거로 가서 70년대 여성 민주노조들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컨트롤데이터, 반도상사, 원품모방, 삼성제약 노조 등 이런 여성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가열차게 투쟁해왔던 그런 역사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노동조합들이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컨트롤데이터 노조가 있는데요. 노조 설립 이전에 이 사업장에서는 생리휴가가 3개월에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단체협약을 통해 월 1회로 바꿨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단체협약문이 이렇게 역사적 유물로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삼성제약 노조가 아주 중요한 사례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다수 사업장이었던 삼성제약에서는 이제 노동조합이 건설되고 나서 결혼퇴직체를 철폐하고 또 아기를 낳았을 때 직장을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산전산후휴가를 정착시키고 법적으로는 1시간이었던 수유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성차별적 언행 금지가 단체협약에 들어가기도 하였다고 들어가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79년에 남성 관리자가 여성 노동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삼성제약에서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이 관리자, 가해자를 해고할 것, 그리고 다시는 남성 관리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반말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측에서는 한 번만 봐달라 라고 빌면서 부사장이 공개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해고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남성들이 여성 노동자를 건드리는 일이 없어지고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와 협의를 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관리자들을 똑바로 교육시킬 것을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부터는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아주 좋은 선례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0708년 이랜드 노동자 투쟁을 먼저 말해보려고 합니다. IMF 이후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그 이후에 결국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졌는데요. 0708년 이랜드 노동자 투쟁은 단순히 이제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IMF 때 대량 해고되었던 그리고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편입되었던 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 사람들의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반짝감 벌러 나온 거 아니다. 나 우리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돈을 벌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이 이랜드 노동자 투쟁은 카트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부차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집에서는 가사와 양육노동을 전담하면서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해왔던 이 여성들이 이랜드 노동조합을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언하는 기회를 가져보기도 하고 또 파업투쟁을 하고 선전전과 피켓팅을 해보기도 하면서 활동가로 변모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1년에 있었던 대학 청소노동자 투쟁인데요. 이 투쟁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투쟁이라 가져와 보았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까지 청소노동자들은 대학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대학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 바로 청소노동자다. 이런 말이 노동자들 스스로에게서 나올 만큼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유명했는데요. 노동자 조합원 한 분의 이제 발언을 들어보면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냐, 살림하던 사람들이 뒤늦게 할 수 있는 일이 청소밖에 더 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두새벽에 집에 나서서 종일 뼈골 빠지게 청소노동을 하고 퇴근해선 집에 와서 또 밀린 집안일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또 하루가 또 금방 흘러간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결국에 여성들이 집에서 해왔던 무급으로 해왔던 가사노동, 재생산노동을 사회에서 저임금을 받고 하고 있는 상황을 이 청소노동자들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싸운 것은 여성노동을 부차화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반격이자 아주 중요한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들을 통해서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이 많이 바뀌고 지금까지도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따끈따끈한 사례인데요. 작년에 이제 노동조합을 건설한 금속노조사나 LG케어솔루션 지회입니다. 간절해서 노조문을 두드렸다고 말하는 이 노동조합은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같은 일을 하는데 남성은 3만 원을 받고 여성은 3천 원을 받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노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냐면 각 가정에 있는 그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하는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인데요. 조합원들 대부분이 경력 단절 후에 재취업한 여성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각각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필터를 교체하기 때문에 방문 점검하면서 겪는 성희롱도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 지회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두려웠다. 언론에서 노조라면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르고 싸우는 남성들이 주로 떠오르지 않나. 나는 여성이고 같이 일하는 매니저들 역시 모두 여성 노동자여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노동 환경을 참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노조 문을 두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투쟁해서 이런 현실들을 바꾸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의료연대본부의 투쟁 사례를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40여 년 만에 노동조합을 설립한 대가대 의료원 분회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 2018년 당시 최단기 투쟁을 했던 대가대 의료원 분회의 분홍색 파업복을 입고 싸우는 그 사진입니다. 노조 설립 이전에는 2018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하게 시키거나 또 임신순번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이 생겨나자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됐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주노총 성평등 모범 조직상을 대가대 의료원분회가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불법 촬영 방지 임단협 요구안인데요. 2015년부터 가장 최근까지도 이제 불법 촬영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병원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성 노동자와 여성 환자 모두 환복을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불법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뉴스 기사화로도 나기도 했었는데요. 의료연대본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치고 각 사업장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조건들이 있을 때 여성 노동자와 환자가 안전하게 이 공간에서 있을 수 있느냐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구안을 만들어서 사측과 이제 임단협을 했고요. 그래서 초계 사업장에서 단체 협약으로 쟁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가 불법 촬영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 또 여성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데 일조한 요구안으로 많은 언론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10여 년간 싸움을 지속해와서 결국 성공하고만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산재 투쟁입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항암제를 다루는 병동에서 일을 하다가 절반이 유산을 하고 나머지 간호사들의 임신한 아이가 선천적 기형아를 출산을 하게 된 그런 사례인데요. 법에 그 노동자는 산재를 받을 수 있어도 또 이제 태아는 산재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법은 내용이 없다라는 것으로 반려가 됐다가 결국 법을 만드는 투쟁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리고 회사가 책임져야 함을 계속해서 요구해 오면서 결국 10여 년 만에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게 되었고 올해 초에는 이 법을 개정하는 그런 중요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연대본부는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없던 법을 만들고 또 임단협을 통해 여성 노동자,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려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의료연대본부가 어떤 행동들을 해볼 것인가, 성평등과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다시 새롭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의료연대본부의 투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연대본부 전체 조합원 중에 80%가 여성인 노동조합입니다. 또 의료연대본부에서 일하는 직종들을 좀 살펴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노동자, 조리노동자,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대부분 여성이 집중된 직종입니다. 전국적인 노동조합이고 또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되게 포진되어 있고 여성 생애주기에 전부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여성 집중 직종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민주노총을 바꾸고 아직도 노동조합이 없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는 데에 의료연대본부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또 해야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노조의 투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합원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환자의 건강을 위해 간호하는 일, 환자가 머무는 병원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 환자를 씻기고 먹이고 돌보는 일, 환자가 먹을 음식을 만드는 일. 이 노동들은 주로 여성이 한다고 여겨지고 여성이 하는 재생산 노동이고 굉장히 저평가받는 노동입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노동이지만 낮게 평가되어 왔기에 이를 바꾸는 운동기획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연대본부가 만들어갈 다른 내일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에서 우리 본부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각자 서로 약속을 하면서 강의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평등한 말과 행동, 나부터 앞장섭시다. 민주노총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가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남성 노동자들 모두 이런 분위기일 때 성차별적이라고 느낀다.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농성투쟁 중에서도 성별 분업을 해서 여자가 요리 잘하니까, 여자가 뭐 그런 일 잘하니까 여자한테만 밥 시키고, 남자가 무거운 일 잘 드니까 이런 식으로 남성에게는 그런 일을 맡기는 이런 것들. 또 여자가 오면 분위기가 산다, 남자가 오면 든든하다처럼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칭찬을 할 때, 애보기 힘들다고 술 마시고 집에 늦게 가는 남성 조합원들을 볼 때, 남성 조합원들끼리 노래방에 가서 여자 부르다고 할 때, 여성 조합원이 가족에 대한 부담으로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걸 개인의 자질 문제로 비난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차별이라고 느낀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의료연대본부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평등한 말과 행동, 본인부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폭력 사건이 접수된다면 신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여성부장 혹은 성평등 부장에게만 이런 일을 맡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다 고민하는 문제로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고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페미니즘이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운동에 노동조합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남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서로 조심해야 된다 정도의 행동 강령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노동해방의 무조건 필수적인 그런 운동과 이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만큼 노동조합에서 이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어떤 활동을 해볼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약속해보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고요. 강의가 부족했지만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연대본부 성평등교육, 페미니즘과 노동조합 교육을 진행한 권은혜 정책국장이었습니다.